미국 회사채, 주식 콜옵션, 그리고 풀옵션 해징의 절묘한 조합, Defined Risk Strategy, DRSK-US 알아보겠습니다. 하락 리스크는 최대한 제한하고 상승 가능성이 열어놓은 자산 배분 전략 ETF는 없을까? 자,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앱투스 Defined Risk ETF, DRSK입니다. 간략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티커는 DRSK고요. 최초 상품이 론칭된 거는 2018년 8월달. 근데 비용이 생각보다 좀 비싸요. 0.79인데 요거는 왜 비싼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름 이게 굉장히 액티브한 전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6월 30일 기준으로 자산이 한 3억 불 정도 되는 거고요. 미국 회사채, 주식 콜옵션 그리고 풋옵션 해징의 절묘한 조합이라고 했는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하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 빌딩 블록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전체 비중의 한 94% 정도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게 수환 전략이랑 좀 비슷한데 수환에서 국채를 미국 회사채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투자 등급입니다. 투자 등급, 정크 본드가 아니라 투자 등급 회사채를 94%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 안에 중요한 개념 두 개가 들어가요. 사다리 전략이랑 이제 만기 보유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고, 그리고 5% 정도가 콜옵션 포트폴리오인데 수환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에 대한 콜옵션이었으면 이거는 이제 개별 주식,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블루칩들. 그런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분산 투자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요. 그 나머지 1%는 이제 혹시라도 있을 급락장을 대비해서 풋옵션을 그때그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해징으로 사용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얘기 먼저 말씀드리자면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인데 첫 번째 개념이 이제 사다리 전략 레더드 포트폴리오. 요건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생긴 게 꼭 사다리 같잖아요. 그래서 이 ETF에는 국채랑 다르게 회사채이기 때문에 만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7년 정도를 이제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현재 2020년이니까 2021년부터 22년, 23년, 2027년까지 이렇게 균등하게 만기별로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이 돼서 요 채권들이 만약에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그 롤오버를 하는 거예요. 2028년도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포트폴리오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2022년부터 이 시점부터는 또 이제 7년 정도가 분산 투자가 되겠죠. 이렇게 왜 하느냐? 장점이 있으니까 하겠죠. 장점은 간략하게 세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자율 리스크를 줄이는 건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사실 영속적인 그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이 만기가 되면 롤오버하고 2022년이 만기가 되면 또 7년 뒤로 롤오버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자율에 대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롤오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자율을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자율 리스크를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기별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특정 만기에 대한 그 집중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채권 만기를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어떤 자산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내추럴 리뎀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 그래서 사다리 전략을 쓴다. 두 번째, 이게 사실 굉장히 독특한 개념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기 보유 전략, 영어로 Fixed Term Maturity인데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제 개별 채권을 투자하시게 되면 채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사실 그 만기까지 들고 가면 발생하게 될 그 수익률이 확정이 되잖아요. 채권이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보통 같은 경우에 채권 뮤추얼 펀드 같은 거 투자하시는데 펀드에 투자하면은 개별 채권하고 갖고 있는 거랑 좀 차이가 큰 게 뭐냐면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채권을 만기까지 꼭 들고 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이 회사에 어떤 크레딧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금리가 매력적인 채권이 있으면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잘하면 좋은데 간혹가다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손실이 계속 누적돼서 결국은 채권을 개별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것보다 더 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완하려고 만든 이 개념인데, 이 탑10 홀딩에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이 아이시어즈 토탈 리턴 아이본드인데 회사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끝에 보면 이제 디셈버하고 2023년 이게 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ETF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2023년 12월까지 만기가 되는 채권들 분산 투자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2023년 돼서 12월 되면 어떻게 되냐? 이 ETF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원금 상환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ETF를 론칭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23년, 2025년, 2022년 쭉 이렇게 분산이 돼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다리 전략인데 거기에다가 중요한 건 뭐다? 만기까지 끝까지 들고 가는 거다.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달 배당도 지급하고요. 무엇보다도 만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채권들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만기 수익률이 확정된다. 굉장히 좋죠. 두 번째는 이제 개별 주식 콜옵션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또 콜옵션을 투자하냐? 그 수환 때도 살펴봤지만 이론적으로 콜옵션을 사게 되면 투자 금액만 손실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운사이드는 제한적인 거죠. 콜 프리미엄만 날리는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 근데 이론적으로는 업사이드는
옵션은 무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이제 어시미트리하다고 하는 건데 비대칭이죠.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은 거니까. 다운사이드는 여기서 제한하고 콜 프리미엄만큼 상승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스완 같은 경우는 비교하자면 그 S&P 500에 대한 지수에 대한 콜옵션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왜 하필이면은 개별 종목이냐?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손실은 제한이 이미 돼 있잖아요. 콜 프리미엄을 지불한 시점에서. 근데 상승은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이 상승폭이 훨씬 높을 수 있는 거죠.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지수에 대한 옵션을 하나 살 경우에는 옵션이 하나죠. 근데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우량주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각각의 콜옵션을 여러 개 사면 그 옵션들 간의 시간을 짧게 하게 되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경우가 생겨요. 쉽게 얘기하자면 당장 내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국에 장이 열렸는데 개별 주식 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나는 종목이 있고 플러스 나는 종목이 있잖아요. 길게 늘어뜨려 보면 사실 그 상관계수가 굉장히 이제 1에 가까워지겠지만 짧은 인터벌로 봤을 경우에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옵션들 간의 상관계수가 분산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도 최대한 어떻게 보면 맥스 드로다운 하락폭을 급락장에서 좀 방어하기 위해서 전체 자산의 한 1% 정도를 플러스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탑홀딩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 비중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죠. 아마존 뭐 콜옵션, 엔비디아 콜옵션이 있고 그 중간에 이게 뭐가 있어요? 풋옵션이 있죠. 풋옵션. 이거는 S&P 지수에 대한 풋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에 대한 비중이 94%, 콜옵션에 대한 비중이 한 5%, 그리고 나머지 1%로 그때 그 운용사의 어떤 뷰에 맞춰서 택티컬하게 풀옵션을 매수해서 하락장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는 뭐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뭐 최근에 제가 소개드렸던 RPAR, 스완, 뭐 NTSX랑 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 8월 14일 기준이에요. 보면 굉장히 이제 하락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그 급락이 컸던 거는 이제 NTSX죠. 왜냐면 레버리지가 1.5배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RPAR 같은 경우 리스크 패러티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버리지가 한 20% 들어가니까 드로다운이 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완. 근데 DRSK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제일 견조하게 방어를 했고 대신에 이제 업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울기가 좀 가파르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기에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어떤 ETF 될 수 있죠. 성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어 투데이스로 봤을 때 사실 이 4개 중에 제일 성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상승은 또 나름대로 잘 캡처를 한다. 나름 굉장히 우수한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2018년도 8월에 생겼으니까 트랙 레코드가 좀 짧아요. 제가 나름 뭐 백테스팅 관련된 뭐 데이터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퍼블릭 인포메이션이 좀 제한적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죠. 다른 ETF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다 비슷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 운용사에 연락을 하면 운용사가 사용하는 그 마켓 메이커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증권사들. 그런 애들 통해서 하면 이제 비드하고 에스크하고 그 사이에서 리밋 가격을 넣으면 걔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레인지 해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순자산 가치와의 괴리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웹사이트 가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시장이 많이 움직이면 프리미엄이 뭐 한 70pp, 80pp까지 나오더라고요. 요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리밋 오더를 넣거나 아니면 이제 딜러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떤 뉴 쉐어를 크리에이션 해달라거나 뭐 그런 어레인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켓 타이밍 홀짝 게임이 아닌 자산 배분 전략에 주목하자. 그 중에서도 하락 리스크는 제한하고 상승폭은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디파인드 리스크 ETF, DRSK, US 고려해볼만 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리스크 요인을 잘 감안해서 투자하시더라도 장기 분할 매수 고려해볼만 합니다. 단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